여러분 베트남 중부 해안을 쭉 달리다 보면요.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유적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무려 1600년이 넘게 바다를 지배했던 참파 왕국의 흔적입니다. 자, 오늘 이 잊혀진 문명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볼까요? 한 고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복잡한 벽돌 건축은 처음 봅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탄, 어쩌면 참파 유적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게 될 말일 거예요. 저 정교하게 맞물린 붉은 벽돌들이 천년의 비바람을 견뎌냈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죠.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제국을 건설했는데 어느 순간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 대체 누구일까요? 찬란한 해상 제국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폐허로만 남은 사람들. 그 진짜 이야기가 뭔지 지금부터 단서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파도의 지배자.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부는 첫 번째 열쇠는요, 바로 바다에 있습니다. 참파인들은 말 그대로 타고난 뱃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베트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대만 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뿌리는 베트남 본토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상 이주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른 오스트로네시아인의 그 대장정에 함께했던 그런 모험가들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3000년도 더 전에 대만에서 출발해서 기원전 500년쯤에 베트남 해안에 도착하고 지금은 그 후손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이스터섬까지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수천 년에 걸친 이 장대한 여정, 대만섬을 떠나서 베트남 해안에 정착하기까지 이들의 조상들은 저 망망대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해양 민족 중 하나였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해상무역의 군주.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을까? 그 막대한 부와 권력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 그 비밀은 바로 고대 해상무역로를 장악한 그들의 기가 막힌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파가 말하자면 해상 실크로드의 문지기 역할을 한 거예요. 당시에 중앙아시아를 통과하는 육상 교역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닷길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그리고 참파 왕국은 바로 그 황금 같은 바닷길, 그 길목의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동서양을 오가는 모든 부가 바로 이들의 항구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역 규모가 얼마나 컸을까 궁금하시죠? 이걸 보면 감이 딱 오실 겁니다. 10만 점 이상. 이게 뭐냐면요. 1200년 전 참파 난파선 딱 한 척에서 나온 도자기 파편 숫자예요. 한 척에서만요. 이 어마어마한 양만 봐도 참파가 당시에 얼마나 거대한 해상 물류의 중심지였는지 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이들이 다루던 물건들도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침양, 신들의 나무라고 불리면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바로 그 나무죠. 그리고 중국산 비단과 도자기, 온갖 귀한 향신료들, 상아나 코폴소 뿔까지. 한마디로 참파는 당시 세계 최고급 명품 시장을 꽉 잡고 있던 핵심 플레이어였던 셈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신과 왕의 왕국. 이렇게 엄청난 부를 쌓은 참파는요, 그들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만들어서 무려 1600년을 버텨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문화와 신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참파는 좀 독특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경선으로 여기가 우리 땅 이렇게 영토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만달라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된 국경이 아니라 신성한 왕, 그 왕의 권위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그 자체가 바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방식이 여러 도시 국가들을 하나의 왕국으로 묶어준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참파의 왕은요,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지상에 내려온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참파 사람들은 힌두교를 받아들여서 자신들의 왕을 아예 신이랑 똑같이 봤던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힌두교의 최고 신 중 하나인 시바 신의 얼굴에다가 자기들 왕 얼굴을 새겨놓을 정도였으니까요. 신의 권위가 곧 왕의 권력이 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신정일치 사회였던 겁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그 수수께끼를 풀 시간입니다. 어떻게 1000년을 버텼을까? 그 비밀은 바로 이 3단계 공법에 있었습니다. 먼저 벽돌과 진흙으로 내부 구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하게 자른 벽돌을 정말 얇은 틈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죠. 이 외부 틈새를 특별한 나무 수지로 꽉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수지가 벽돌 사이를 완벽하게 밀봉해서 빗물이 못 스며들게 막아준 거죠. 이게 바로 기초가 무너지지 않고 그 사원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느리고 피할 수 없었던 쇠퇴. 하지만 이렇게 강하고 지혜로웠던 왕국이 왜 결국 사라진 것처럼 보일까요? 영광의 정점을 찍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참파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서쪽에는 강력한 크메르 제국이 있었고 북쪽에서는 다이비엣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었죠. 말 그대로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샌드위치 신세였던 겁니다. 수백 년에 걸친 이 기나긴 싸움 속에서 왕국은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1832년 마지막 남은 영토마저 지금의 베트남에게 흡수되고 맙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살아있는 유산.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의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참파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 이상. 여러분, 이 숫자가 보이시나요? 이 숫자 하나가 사라진 문명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참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같은 곳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그분들의 모습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 신처럼 군림하던 왕들은 이제 역사 속에만 존재하고 거대한 해상 제국 대신 소박한 농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고대의 언어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요. 옛날 사원의 음악가는 오늘날의 참족 래퍼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이자 놀라운 계승이죠.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세대가요, 그냥 옛날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고대 문자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랩이라는 새로운 운율로 자신들의 역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되찾고 있는 거죠. 여기 참족 래퍼가 고대 사원을 배경으로 공연하는 모습, 이게 바로 그 놀라운 문화적 생명력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아닐까요? 폐허 위에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참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1600년이나 된 문화는 어떻게 그냥 폐허로 남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계속 진화하는 이야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한 문명의 진짜 생존이라는 건요, 거대한 제국이나 화려한 유적이 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어떻게든 이어나가려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삶 속에 진짜 답이 있는 게 아닐까요?